새벽 4시 눈이 떠집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혼자서 어린 자식 손잡고 한 그릇 한 그릇 세상에 내보내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에서 제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전주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 골목 끝에 제 식당이 있었어요. 작고 허름한 간판이었지만 저한테는 세상 전부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비빔밥 하나로 시작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어린 아들 손잡고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장을 보고 나물을 다듬고 육수를 올리고 그 손길 하나하나가 제 삶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드시다가 눈을 감으시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말없이 한 그릇을 비우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 모습, 그게 저한테는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났고 어느 순간엔 대기줄이 골목밖까지 이어졌어요. 전주 비빔밥 명인이라는 말도 어디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쑥스러운 말이지만 솔직히 그 말이 싫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어릴 때 늘 주방 한쪽에 앉아서 숙제를 했습니다. 연기 자욱한 주방에서 제가 나물 무치는 걸 구경하면서요. 그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요. 서울에 취직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 고생이 다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좀 들뜬 얼굴로 앉아서는 제 앞에 뭔가 서류 같은 걸 꺼내 놓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같이 사업해요. 그 말이 처음엔 잘 안 들렸습니다. 사업? 아들이 설명을 하는데 어머니의 비빔밥을 서울에서, 아니 전국에서, 나중엔 세계에서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프랜차이즈를 내겠다고. 그리고 그 중심엔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며느리도 두 손을 모으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손맛은 진짜예요. 그게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꼭 잘 해낼게요. 저는 한참 그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어요. 며느리 눈이 반짝이고 아들도 오랜만에 설레어 보였거든요. 그 순간 50년 넘게 억누르고 살았던 어떤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이 집, 이 골목에서 늙고 싶지 않다는 마음, 자식 곁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마음. 저는 그 마음들이 죄스러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을 꾹꾹 눌러가며 살아온 게 습관이 됐거든요. 근데 그날은 괜히 그 감정들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알겠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주방에 서서 한참 그 공간을 둘러봤어요. 누런 형광등, 오래된 가스레인지, 수십 년간 손때가 밴 도마. 이걸 떠나도 되는 걸까? 떠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자식 곁에 있는 게 여기 혼자 있는 것보다 낫겠지. 며느리도 잘하겠다는데, 내 손맛을 이어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 말이 아니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내 삶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30년이었지만 권리금 하나 안 받았어요. 아들한테 더 많이 보태주고 싶었거든요. 통장에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노후 대비로 묶어둔 것까지 다 합치니 4억 원이 됐어요. 아들 이름으로 다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서약서에 아들이 도장을 찍었어요. 별 의심 없이 받아뒀습니다.
설마 이게 필요할 날이 오겠냐 싶었으니까요. 이삿짐을 쌌습니다. 가구는 거의 다 두고 갔어요. 들고 간 건 옷 몇 벌이랑 비법 노트 하나였습니다. 그 노트에 30년이 담겨 있어요. 어떤 계절에는 어떤 나무를 써야 하는지, 육수의 비율은 어떻게 잡는지, 양념장은 얼마나 숙성시켜야 하는지, 손으로 직접 쓴 메모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글씨는 기름 얼룩이 묻어 있고 어떤 페이지는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났어요. 그 노트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전주를 떠나던 날 아침, 문을 잠그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간판은 이미 내렸고 유리창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어요. 오히려 마음이 좀 후련했습니다. 이제 자식과 행복할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버스 창밖으로 전주가 멀어졌습니다. 논 사이로 안개가 깔려 있었어요. 그 풍경이 눈에 익은 것처럼 가슴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아들 내외가 마중을 나왔어요. 며느리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진짜로 마음 깊이 반가웠어요. 아들 집 현관에 들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되겠지.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겠지. 그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다른 아파트뿐이었어요. 전주에선 아침마다 산이 보였는데 여기선 하늘도 좁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식 곁이니까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오픈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홍대 근처에 제법 넓은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꾸며놓고 간판도 크게 달았습니다. 모던 비빔밥. 처음 그 이름을 봤을 때 살짝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던이라니. 비빔밥이 무슨 모던이야 싶었지만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라는 말에 그냥 넘어갔어요. 오픈 날이 다가오면서 저도 덩달아 설렜습니다. 드디어 내 음식이 서울에서도 선보이는구나. 30년 손맛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닿겠구나 싶었어요. 주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였어요. 넓고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최신 기기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 조명도 환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며느리가 주방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이 코너에서 나물 손질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할게요. 나물 손질만? 저는 한번 되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손질하신 나물이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잖아요. 명인의 손이 닿았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제 손이 포인트라는 말인지, 제가 포인트라는 말인지, 그래도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오픈 초반이니까 역할 분담이 필요하겠지. 자리가 잡히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날이 갈수록 달라지지 않았어요. 메뉴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것저것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도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비빔밥 소스 얘기를 꺼내더니 어디선가 사온 병소스를 꺼내놓는 거예요. 이걸로 기본 양념을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양념장은 직접 담가야 맛이 제대로 난다고. 된장, 간장, 고춧가루 비율이 핵심인데 병제품으로는 그 맛이 안 난다고. 다들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도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전 방식은 지금 시대랑 좀 안 맞아요. 요즘 손님들은 그 차이를 잘 모르거든요.
효율이 중요한 시대예요. 효율. 그 단어가 주방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주방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나물 손질 자리, 좁고 구석진 그 자리. 저는 거기 앉아서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멍했어요. 30년 동안 이 손으로 모든 걸 다 했는데, 레시피도 제가 짰고, 재료도 제가 골랐고, 불 조절도 제가 했는데, 여기선 시금치나 다듬고 있구나. 서럽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서럽다기보다는 그냥 낯설었어요. 오픈하고 나서 손님들이 꽤 왔습니다. 홍보를 잘 해놓은 덕인지 첫날부터 자리가 찼어요. 사람들이 비빔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기쁜 건지 씁쓸한 건지. 이건 내 맛이 아닌데. 양념장도 바꿨고 나물도 일부 재료가 달라졌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놓은 반찬들이 있었어요. 깔끔하고 예쁘게 담겨 있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아들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주방에서 좀 더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직접 양념장을 담가봐도 되냐고. 아들이 밥을 먹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그쪽은 다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계시기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계시기만 해도 된다. 어머니는 그냥 계시기만 해도 된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손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50년 가까이 쓴 손입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이 손이 수만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냥 계시기만 해도 된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박히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는 걸요.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는 걸요. 며칠 후였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다가 며느리가 직원한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기서 나물 다듬고 계시잖아요. 손님들이 보시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 장면 자체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시금치 한 움큼을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가? 30년 명인이 여기서 소품이 된 건가? 창피하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보다는 아팠어요. 조용히 깊이. 그날 퇴근하면서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오래된 번호였습니다. 전주 단골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식당 문 닫으셨다고 해서 많이 허전해요. 그 비빔밥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잘 지내요. 고마워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잠깐 서 있었어요. 서울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전주에서 저는 주인이었는데 여기선 뭔가요? 그 질문의 답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아들 집 쪽으로 천천히. 아침마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몸이 서울에 와서도 그대로였어요. 부스럭거리다가 혼자 부엌에 나와 물을 끓였습니다. 조용한 아파트 부엌에 앉아 창밖에 까만 하늘을 봤어요. 전주에선 이 시간에 이미 육수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선 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들고 앉아 있는 게 전부였어요. 며칠이 지나도 이 시간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일어나는데 갈 곳이 없는 느낌. 그 느낌이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 즈음 식당에서 메뉴 개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즌 메뉴를 새로 짜겠다고 직원들이랑 며느리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빔밥을 30년 해온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요즘 트렌드 분석이라며 색깔별로 정리된 차트들이 쭉 나왔습니다. MZ세대 선호도, 비주얼 마케팅, 건강식 키워드.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빔밥이 차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숫자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었어요. 봄 메뉴라면 취나물이 들어가야 한다고. 봄 비빔밥은 향이 핵심인데 취나물 없이는 반쪽이라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잠깐이었어요. 취나물은 단가가 좀 높죠. 대신 시판 봄나물 믹스로 대체하면 원가를 낮출 수 있어요. 맛 차이는 크지 않을 거예요. 맛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습니다. 맛 차이가 크지 않다니.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말했습니다. 취나물이랑 믹스 제품이랑은 달라요. 향이 다르고 식감이 달라요. 한번 드셔보면 알아요. 다들 저를 봤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물론 맞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단가를 맞춰야 여러 지점이 가능해요. 확장이요. 지점이요. 제 얘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고 저는 그 흐름 안에 없었어요. 누군가 가끔 제 쪽을 힐끗 보긴 했지만 말을 걸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날 취나물은 빠졌습니다. 봄 메뉴에서요. 믹스 제품이 들어갔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나물을 손질하면서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건 내가 쓰던 재료가 아니었어요. 향도 달랐고 숨도 달랐어요. 손질은 했습니다. 그게 제 자리니까요. 하지만 손질을 하면서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칠 후엔 고추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담근 고추장 대신 대용량 식자재 제품을 쓰겠다고요.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어디서나 수급이 된다고. 저는 또 말했습니다. 고추장은 담가야 한다고. 발효가 된 게 그렇지 않은 것이랑 차이가 크다고. 그게 비빔밥의 기본이라고. 이번엔 며느리가 회의 중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끝나고 저를 따로 불렀어요. 조용한 곳에서 둘이 앉아서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말씀이 맞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건 어머니 식당이 아니에요. 규모가 다르고 구조가 달라요. 좀 맞춰주셔야 해요. 좀 맞춰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여긴 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전주 식당에선 제 말 한마디가 기준이었어요. 이 나물은 오늘 안 써. 이 육수는 좀 더 끓여. 그 말 한마디에 다들 움직였는데 여기선 말을 해도 차트 하나보다 못했습니다. 숫자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일찍 들어왔어요. 셋이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오늘 회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이것저것 설명했어요. 매출이 늘고 있고 새 지점도 알아보고 있다고. 아들이 맞장구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냥 들었어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끼어들 자리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테이블에서 손님이구나. 손님. 그것도 말없이 앉아있는 손님. 아들이 문득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때요? 잘 지내시죠?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요. 그게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괜찮다고 했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품을 내면서 그릇을 닦다가 문득 웃음이 났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4억을 냈는데, 평생 일군 식당을 닫았는데, 나는 지금 설거지를 하고 싶어서 하고 있구나. 방에 들어와 비법 노트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취나물 손질법, 고추장 담그는 시기, 육수 끓이는 온도, 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쌓은 것들이었어요. 이게 촌스러운 건가요? 올드한 건가요?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 깊숙이 다시 넣었어요. 어딘가 꼭 숨겨두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없었습니다. 불빛이 너무 많아서 별이 안 보이는 곳. 전주에선 별이 잘 보였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제 주방이 나왔어요. 전주의 그 좁고 허름한 주방. 누런 형광등 아래서 제가 혼자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는 건 어디서나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그나마 그게 위안이 됐어요. 식당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픈 때 북적이던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점심 피크 시간에도 빈 테이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요. 양념장이 바뀌고 나물이 바뀌고 재료가 바뀌면 맛이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인테리어 탓을 했어요. 그 다음엔 홍보 부족 탓을 했습니다. 직원들 서비스 문제라고도 했어요. 저는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번 말했다가 돌아온 게 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집 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굳어졌고 아들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녁 식탁에서 대화가 줄었습니다. 뭔가 일이 생겼구나 직감했어요.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제대로 된 대답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뭔가 심각한 얘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가맹비 반환 요청이 2건이 들어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예비 가맹점주들이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한 모양이었어요. 이유는 맛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것 보라고. 그러니까 재료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이렇게 되면 방법이 하나야. 어머니 비법 노트를 받아서 레시피를 완전히 표준화해야 해. 그게 있어야 가맹점들한테 제대로 된 매뉴얼을 줄 수 있어. 아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쉽겠어. 어머니가 그걸 내놓을 것 같아? 며느리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설득해야지. 아들이 말하면 듣지 않겠어? 노트 하나만 있으면 다른 브랜드한테도 팔 수 있어. 레시피 컨설팅으로 넘기면 꽤 큰 돈이 돼.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다른 브랜드한테 판다고요. 제 30년이 담긴 노트를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판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노트를 쥐고 있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그 말을 몇 번이고 되씹었어요. 노트를 팔겠다는 말, 아들이 설득하면 된다는 말, 설득이요. 제 자식이 저를 설득해서 그걸 빼앗겠다는 건가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갑자기 낯선 곳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밥을 먹더니 저한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비법 노트 있잖아요. 그거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식당 운영에 쓰게요. 저는 밥 먹다 멈추고 아들을 봤습니다. 무슨 용도로? 그냥 레시피 표준화하려고요. 가맹점들한테 매뉴얼 만들어줘야 해서요. 저는 잠시 아들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어젯밤 들은 얘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그렇게 말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 식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어요. 사실 몸보다 마음이 더 안 좋았지만요. 방에 혼자 있으면서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았어요. 기름때도 묻어 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0년도 더 된 글씨였습니다. 육수 황금 비율. 제가 처음 그걸 찾아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닭뼈랑 멸치랑 다시마를 어느 비율로 얼마나 끓여야 하는지 수십 번 실패하고 나서야 찾아낸 숫자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고추장 담그는 법. 어머니한테 배운 것에 제가 20년 동안 조금씩 더한 것들. 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레시피였습니다. 이걸 판다고요. 이게 돈이 된다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보다는 화가 났거든요. 며칠 후에 며느리가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둘이 있는 시간을 만든 것 같았어요. 저한테 차를 내오면서 자리에 앉더니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렵거든요. 초기 투자금 회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저는 차를 들고 들었습니다. 비법 노트를 저희한테 주시면 레시피를 체계화해서 가맹 사업을 더 키울 수 있어요. 어머니도 좋은 거잖아요. 어머니 이름이 더 알려지는 거니까요. 제 이름이 알려진다고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잠깐 창밖을 봤어요. 은행잎이 하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렇게만 말했어요. 며느리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았어요. 등을 문에 기댄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사실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노트는 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저였어요. 제 삶이고 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며느리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흘러들어왔어요. 목소리가 약간 흥분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금 계좌 있잖아. 그것도 같이 정리하면 되잖아. 그 돈으로 일단 급한 빚부터 막고. 연금이요. 제 연금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비법 노트도 모자라서 이제 연금까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끝에 천천히 앉았어요. 창밖에 은행잎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차서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을 안에서 혼자였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식당에 나가도 남을 손질만 하다 왔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밥도 잘 안 먹었어요.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기력하다는 말이 이런 건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평생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며 살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 몸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 나가 있긴 했지만 주방 구석 제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만 눈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홀쪽이 조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쪽 손님이 어머니 찾으시는데요. 저를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홀쪽을 내다보니 테이블 하나에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70은 됐을까, 머리가 반백이었고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근데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그제야 알아봤어요. 전주에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꼭 내려오셔서 비빔밥을 드시던 분. 조용히 드시고 말없이 고개 끄덕이시고 가시던 분. 오랜만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울 오게 됐는데 여기 생겼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죠. 사장님 계신다기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는 얼굴을 보니 괜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비빔밥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어땠어요? 그분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전주 거랑 다르죠.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장님 손이 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이 덜 들어간 것 같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은 요리 기획 쪽으로 꽤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도 만들고 전국 명인들을 발굴하는 일을 오래 해오신 분이었어요. 전주에 내려오실 때는 그냥 단골 손님인 줄만 알았는데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여기 오게 된 게 어떻게 된 건지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다는 건 얘기했어요. 내 음식이 아닌 것 같다는 것도요. 그분이 들으시더니 한동안 창밖을 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래 이 일하면서 명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명인의 맛을 레시피로 옮기면 절반이 사라져요. 나머지 절반은 뭔지 아세요?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정성이에요. 재료가 아니에요. 레시피가 아니에요.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거기 온전히 있느냐 없느냐. 그게 맛을 결정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꾹 참았어요. 사장님 손맛은 사장님이에요. 노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트를 빼앗긴다고 맛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명인은 어디서든 명인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한동안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어딘가 눌려있던 게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명함을 두고 가셨어요. 언제든 연락하라고. 사장님 같은 분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식당 문을 나서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그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무기력하게 앉아서 다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돈을 보낼 때 아들이 서약서를 썼었지요.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겠다.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드리겠다. 어머니의 의료비와 주거를 보장하겠다. 그 서약서가 어딨더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짐 쌀 때 챙겼던 서류 봉투, 옷 사이에 끼워뒀던 것 같았어요. 장롱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봉투가 닿았어요. 꺼냈습니다. 누런 봉투였어요. 안에 접힌 종이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아들 필체로 쭉 내려 쓴 글씨. 맨 아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지. 저는 그 종이를 양손으로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걸 쓸 때 아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형식적으로 썼는지, 진심으로 썼는지. 그때는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종이가 그냥 종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4억 원을 내놓으면서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요. 생활비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어요. 의료비는 제가 알아서 냈습니다. 주거는 아들 집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고요. 이게 노후를 책임진 건가요? 화가 났습니다. 이번엔 눌러 담지 않았어요. 그냥 화가 났습니다. 서약서를 다시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법 노트 옆에 나란히 뒀어요. 이 두 가지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서약서와 노트. 한 가지는 제 권리였고, 한 가지는 제 삶이었어요. 어느 것도 내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생각이 흐릿하지 않고 또렷하게 들었어요. 내줄 수 없다. 지키겠다. 창문 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어요. 혼자 차린 밥이었지만 오래간만에 맛을 느끼면서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움직여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다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고 이 집을 나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두려움 아래에 뭔가 단단한 게 생겼습니다. 오래 눌려 있다가 겨우 고개를 든 것. 그게 뭔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버리면 안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며칠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먼저 전화를 몇 군데 했어요. 전주에 있는 지인 중에 법률 쪽을 아는 분이 계셨거든요. 서약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생각보다 명확했어요. 금전 소비대차로 볼 수 있고 서약서가 증거 효력이 있다고.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가 될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 비법 노트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창작물이고 저작권이 저한테 있다고. 누군가 이걸 무단으로 가져가서 상업적으로 쓴다면 법적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확인해 주니 달랐습니다. 이건 내 것이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내 것.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일을 생각했습니다. 몇 번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한 가족인데, 근데 또 생각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이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다 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한 사람이에요.
자식의 어머니이기 전에 30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도 지킬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식당에 나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갔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어요. 주방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주방에 혼자 서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판 나물 믹스, 대용량 소스통, 저가형 고추장, 제가 반대했던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어요. 한 가지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폐기함에 넣었어요. 하나씩 천천히.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꺼내고 나니 냉장고가 텅 비었습니다. 그 빈 공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맞다 싶었습니다. 가스밸브를 잠갔어요. 조리대 위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의자에 걸쳐놨어요. 그 자리에 봉투 2개를 올려뒀습니다. 하나는 내용 증명이었어요. 법률 지인한테 부탁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4억 원 반환 청구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제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비법 노트를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이건 제 삶이지 식당 비품이 아니라고. 2 봉투를 나란히 놓고 한 발짝 물러섰어요. 다 썼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방 안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물어보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먼저 말했어요. 오늘 영업 어렵습니다.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요. 그리고 홀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1시간쯤 뒤였어요. 직원한테 연락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홀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주방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2개를 밀었어요. 읽어봐. 며느리가 봉투를 들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동안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다 읽더니 저를 봤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나 때문에 시작한 거 맞아. 근데 나한테 물어보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어머니도 여기서 다 보셨잖아요. 다 봤어. 맞아. 나물도 봤고 고추장도 봤고 회의에서 내 말 무시하는 것도 봤고.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사업적인 결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30년을 효율이라는 말로 지우는 걸. 며느리가 다른 봉투를 집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읽다가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노트 달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어머니 이름이 더 알려지는 건데. 그 이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이름은 내가 만든 거야. 어머니 밥 먹듯 쓰고 싶으면 그에 맞는 대접을 해야지. 나는 마케팅 소품이 아니야. 며느리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들어왔어요. 연락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얘기했어. 여러 번 했어. 근데 아무도 안 들었잖아.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았던 게 올라왔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았어요. 이번엔 그냥 뒀습니다. 4억이 작은 돈이 아니야. 평생 모은 거야. 너 하나 키우면서 모은 거야.
아들 눈도 빨개졌습니다. 그 돈 믿고 식당 접은 거야. 너네 믿고 서울 온 거고. 근데 여기서 내가 뭐가 됐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말을 이었습니다. 남을 손질하는 사람, 마케팅 소품, 비법 노트 내놓을 사람. 그게 나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어요. 나는 자식한테 이러고 싶지 않았어. 진짜로. 근데 나도 사람이야.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잠깐 조용해졌어요. 식당 안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가방을 들었어요. 소송은 취하할 수 있어. 노트도 줄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나를 사람으로 봐야 해.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서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히려 뭔가 후련한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오늘 했습니다. 자식한테 그 자식이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해야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오늘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길 위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발밑에서 사각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그 걸음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날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걷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혼자서.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 작은 방에 있었어요. 가방을 다 싸지도 그렇다고 풀지도 않은 채로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뭔가 얘기가 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저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들어도 지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 며칠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식당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주방을 비운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이미 한동안 맛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겠지요. 단골이 떠나는 건 조용히 떠납니다. 화내지 않아요. 그냥 안 와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며느리가 발이 바빠졌습니다. 거래처에 전화하고 가맹 문의에 답하고 아들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그 소란을 방 안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들어와서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준비한 말인지 즉흥적인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들을 말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재료도 양념장도 어머니 대우한 것도 변명할 말이 없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머리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저 녀석이 10살 때 주방 한 구석에서 숙제하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연기 피하려고 눈을 찡그리면서도 거기 있던 아이. 그때도 저는 이 아이한테 화를 못 냈어요. 지금도 그랬습니다. 화가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 사람이 내 자식이라는 게 그 사실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돈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릴게요. 다는 아직 어렵고 변호사끼리 얘기해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얼마나? 지금 당장 1억 5천은 돌려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분할로 하면 어떻겠냐고
지수도 동의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4억이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았어요. 식당이 이미 많이 흔들린 상태였으니까요. 비법 노트는 그건 어머니 거예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지수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어깨에서 뭔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4억보다 그 말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알겠어.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이후 합의서를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였습니다. 1억 5천을 일시로 받고 나머지는 매달 일정 금액씩 받는 조건이었어요. 비법 노트의 소유권은 명확히 제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묵직했어요.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자식과 법적 합의를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합의가 되고 나서 저는 짐을 쌌어요. 이번엔 제대로 쌌습니다. 옷도 챙기고 책도 챙기고 비법 노트는 가장 먼저 가방에 넣었어요.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 얼굴을 봤어요. 야심 많고 계산 빠른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젊은 여자였습니다. 실수를 한 아직 많이 어린 사람. 됐어. 저는 짧게 말했어요. 길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아들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밥은 잘 챙겨 먹어. 그게 제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 안에서 혼자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고요했어요. 내려가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어요. 요리 기획자 그분이 연결해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바닷가 쪽에 작은 목조주택이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고. 사진을 보니 작고 낡았지만 마음이 갔습니다. 마당이 있었어요. 작은 텃밭 자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다가 보였어요. 전주에서 30년을 살았으니 이제 다른 곳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파도 소리 들으면서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짐을 들고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터미널에 내렸어요. 창구에서 표를 끊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았어요. 터미널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 손잡고 가는 가족, 짐 잔뜩 든 어르신, 이어폰 꽂은 젊은이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저도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짐을 들고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이 창밖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빽빽한 건물들, 높은 간판들, 복잡한 도로. 그 풍경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울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냥 멀어지는 걸 봤어요. 한참을 달리니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들판이 나오고 산이 보이고 공기가 달라지는 게 창문 틈으로도 느껴졌어요. 목조주택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집주인분이 열쇠를 건네주고 먼저 가셨어요.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집은 사진보다 작았어요. 낡은 나무 냄새가 났고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주방은 작았지만 창문이 컸어요. 그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주황빛이 깔렸어요.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노을인지. 전주에선 바빠서 볼 틈이 없었고 서울에선 보이지도 않았어요. 주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짭조름하고 서늘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방에서 비법 노트를 꺼냈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 올려뒀어요. 이 주방에서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것 어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와 마당에 섰어요. 풀냄새가 났습니다. 텃밭자리엔 자풀이 올라와 있었어요. 봄이 되면 상추라도 심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바다 쪽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씩 나왔어요. 서울에서 보이지 않던 별이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살 수 있겠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집, 이 작은 주방, 이 작은 마당.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제 것.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불을 켰습니다. 주황빛 불빛이 작은 주방을 채웠어요. 선반 위 비법 노트가 그 빛 안에 있었습니다. 내일은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뭘 만들어 먹을지도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된장국이 먹고 싶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정하고 조용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첫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어요. 잠깐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아, 여기구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한참 서 있었어요. 이게 내 아침이구나. 이제 이게 내 일상이구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근처에 작은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좌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시금치가 탐스러웠습니다. 취나물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취나물이었습니다. 다 샀어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장을 보는 게 즐거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주방에 섰습니다. 작은 주방이었지만 제 주방이었어요. 나물을 다듬었습니다. 된장국을 올렸어요. 밥을 안 쳤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오랜만에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 눈치를 볼 것도 없이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뜨겁고 구수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맛이 그리웠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장 보고 만들어 먹고 바다 걷고 별것 없는 하루들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서 점점 가라앉던 몸이 여기 와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텃밭자리 자풀을 뽑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니고 그냥 밥 짓는 일. 하루에 10그릇만 예약한 분들한테만 제가 직접 만든 밥을.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었어요. 무서운 두근거림이 아니라 설레는 두근거림. 요리 기획자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작게 조용히 해보고 싶다고.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게 오히려 더 귀하다고.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소문을 조용히 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간판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문 옆에 작은 나무 팻말 하나를 달았어요.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영자의 집밥. 하루 10그릇. 예약 필수.
그게 전부였어요. 첫 손님은 그분이 소개해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5분이 오셨어요. 마당에 작은 상을 펴고 밥을 차렸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제가 손질한 취나물, 직접 담근 고추장, 새벽부터 올린 육수로 지은 밥. 손님들이 드시는 걸 멀찍이 서서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드시고 나서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빔밥이네요. 진짜 비빔밥. 그 말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참았어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났어요.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예약이 하루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0그릇이 매일 나갔어요. 더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10그릇이 제가 온전히 정성을 쏟을 수 있는 분량이었거든요. 그 이상을 만들면 제가 싫어하는 것들이 시작돼요. 효율이 들어오고 타협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제 밥이 아니게 됩니다. 10그릇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텃밭에 상추가 올라왔습니다. 봄이 되니 취나물이 지천으로 났어요. 마당 한쪽에 작은 항아리를 내놓고 고추장을 담갔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날 뭘 만들지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약 확인을 하는데 낯선 번호가 있었어요. 문자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2명이요. 이름을 보는데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한참 그 이름을 들여다봤어요. 전화를 할까, 문자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약 확인됐습니다. 12시에 오세요. 오래 기다리지 않았는데 답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딱 그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뒀어요. 그날 아침 장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골랐어요. 취나물도 더 좋은 걸로 골랐고 고춧가루도 새 것을 샀습니다.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특별히 더 잘해주려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었어요. 그냥 오는 손님이니까. 제 집에 밥 먹으러 오는 손님이니까. 그것뿐이었습니다. 12시 조금 전에 마당 입구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고개를 드니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었고 며느리였어요. 둘 다 어색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잘 계셨어요? 잘 지냈어. 들어와. 마당에 상을 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차렸어요. 2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가지고 나왔어요. 비빔밥이었습니다. 2그릇. 평소처럼 만든 밥이었어요. 더 좋게 하려고 했던 마음은 사실 밥상 앞에 선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제 밥이면 됐어요. 2사람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손님 밥을 준비했어요. 한참 후에 밖을 내다봤습니다. 2그릇이 다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일어났어요. 뭔가 말하려다 그냥 꾹 다물었습니다. 눈이 조금 빨개졌어요. 다음에 또 와. 예약하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이 피식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2사람이 마당을 나서면서 인사를 했어요.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2사람 뒷모습을 봤어요.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하루 10그릇을 다 내보내고 주방을 닦았어요. 항상 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마를 닦고 칼을 씻고 가스레인지를 닦았어요. 다 끝내고 주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바다 위에 넓게 깔렸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선반 위 비법 노트가 그 빛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 서서 오래 봤습니다. 노을을, 바다를, 노트를, 30년 전주, 1년 서울, 그리고 지금 이 바닷가. 제 인생이 참 많이 돌아왔구나 싶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됐을 길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길이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추장 항아리도 생겼고, 텃밭도 생겼고, 파도 소리도 생겼어요. 그리고 자식이 예약하고 밥 먹으러 오는 이런 날도 생겼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뭔지 오래 생각해 왔어요. 자식한테 받는 건지 주는 건지 희생인지 선택인지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각자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존중할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는 것 같았어요. 자식이 제 자리를 밀어냈을 때 저도 제 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니 둘 다 다친 거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작은 주방, 이 작은 마당, 이 바닷가, 그리고 자식은 손님으로 왔어요. 예약하고 정중하게.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방식인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짭조름하고 서늘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일도 장을 봐야 합니다. 취나물을 골라야 하고 된장을 확인해야 하고 예약이 10팀 차 있어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겠지요.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게 싫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고 주방에 서면 제 노트가 있고 만들고 싶은 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노을이 다 졌습니다. 바다가 어두워졌어요. 별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냥 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어오게. 오늘 하루도 다 됐습니다. 내일도 밥을 짓겠지요. 10그릇. 정성껏.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